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좀 특별한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계공학 박사이자 대학 총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정치는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신인이라고 또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김영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은 어디까지 공개가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누가 검증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인간과 인공지능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것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총장 지내신 분이라기에는 너무 젊으셔서요. 맞아요. 총장 지내신 거 맞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낯설지 않으신. 네. 살다 보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예. 나이란 것은 결국 우리 정신 연령이 곧 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열정, 뭐 그거는 남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역구가 경북 구미시 을 지역구입니다. 예. 거기가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단지. 네, 맞습니다. 예, 예. 지역구가 아주 찰떡궁합으로 잘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대학이 금호공과대학교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교편 생활을 한 27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구미 전체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예.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56.4%나 와. 받으셔서 당선이 되셨어요. 아예 아닙니다. 뭐 갑작스럽게 이게 대단해요, 진짜요? 56점. 갑작스럽게 출마를 해가지고 네, 네. 얼떨결에 뭐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그 권진영 씨 대단해요가 오늘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거 정말 예,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빨리. 네, 예. 에너지를 아까 좀 더 실었어야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 아, 제가 이땀이 하겠습니다. 납니다 벌써. 친구들이. 예. 근데 권진영 씨는 네네.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어릴 적에는 뭐 미스 코리아라든지 이제 슈퍼모델 이런 쪽이었는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꿈이잖아요. 꿈을 짓밟아요. 네. 꿈을 못 이루신 거네, 네, 지금. 꿈을 결국은 못 이루고. 이뤘지만 네, 이제 나중에는 대학교 들어가서요. 안 되겠다. 이 얼굴은 정말 나 혼자 보기 아까운 얼굴이구나. 이런 생각에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단번에 대상을 받고 대상? 네, 대상 받았어요. 들어왔어요. 어. 그러면서 야 대단하시다. 진짜 물건 들어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후회는 없습니다. 비록 꿈은 못 이뤘지만 아, 그럼요. 대상을 받았으니까 네. 길은 제대로 찾은 거. 저는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하고 싶은 것과 재능은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아니, 의원님은 네네. 꿈을 이루셨다면서요. 뭐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집에 보면은 이제 큰형님께서 6남매 중에 제가 3남 3녀 중에 막내입니다. 네. 그래서 제 큰형님이 연배가 저보다 16살 위입니다. 16살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형님이 유학 가셨고 또 보다 보니 난도 뭐 교수를 해볼까? 이게 이제 환경이라 참 중요한데 유튜브에서 이제 보는 게 그걸 보니까 그 꿈을 근데 너무 빨리 이루신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꿈을 이루면 약간 허무하실 수 있는데. 뭐 그 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학 교수가 꿈이었고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간 네. 뭐 강의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난 다음에 교수 꿈을 다 이뤘는데 그 다음에 뭘 하지? 사실은 교수가 뭐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 외에 뭔가를 또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런 찰나에 이제 창업보육센터라는 장을 맡게 되었었고 네. 그것이 결국 제가 이제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됐는데 대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참 제 적성에 맞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창업보육
전국 이제 협회장 네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창업부 협회 회장. 그래서 이게 그 창업이라는 경력 또 창업하는 사람들의 열정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참 좋아하고 부러운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뭘 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창업하는 거고 저하고 또 성격이 좀 맞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오늘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이 분야의 대가인 게 맞는 것이요. 네. 그 최근에 대한민국 공학기술인의 최고 명예라고 합니다. 네. 한국공학한림원 기술경영정책분과 일반 회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이거 박수 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한림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는 그럼요. 거 알죠. 야 여기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와. 근데 여기에 이제 회원이 되신 거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제 공학에 기여한 게 많으신 분으로 인정을 거기가 받으신 거죠. 저 들어가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은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정말요? 정치했는데 아마 국가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네네. 근데 전체에서 이게 투표를 하는 경우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또 들어오는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한껏 낮아가지고 밀린 것 같은데 제 도전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이제 이쪽 공학 분야는 한림원 회원까지 되셨기 때문에 다 섭렵을 하신 거예요. 네. 뭐 선조리보다도 뭐, 네, 하여튼 최고에 오르셨잖아요. 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어떻게 또 정치로 이렇게 딱 선회를 하셨는지. 정치를 선회를 하게 된 배경은 참 제가 이제 총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네. 평결수를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할 거라고 저는 봤었어요. 예, 그래서 예. 보고 있다가 그런데 1년 좀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봤었던 대한민국이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참 괴로웠어요. 솔직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데 총장 같으면은 그런데 주변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 좀 제발 가가지고 직접 좀 해봐라 라는 권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죠. 사실은 마음을 먹었더니 집사람이 또 열심히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뭐 극하고 있다가 제가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구에 장석춘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가 또 눈을 보다 보니까 저가 또 눈이 띄었던지 이렇게 뭐 국회의원 출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말을 던지셨다니까요. 어떤 말이요? 앞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과학이다. 뭐 사회과학이긴 하죠. 제가 옛날에 침대는 과학이다. 맞아, 그걸 들어봤는데 네. 정치랑 과학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정치공학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네. 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정치공학. 좀 안 좋은 그렇게 거 아니에요? 좋아 네, 보이진 이미지가 안 않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공학 정치는 공학 정치가는 어떻습니까? 공학 정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요. 그러니까 네. 이 어순을 바꾸면은 예. 정치공학이라는 말은 괜히 좀 나쁜 어떤 근무수술을 쓰는 쪽으로 보이는데 네, 네. 공학이 베이스가 되면은 정치는 좀 다릅니다. 정치는 결국 우리가 비전과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목표 지향점이라고 보면은 이것을 이루는 것을 결국 과학기술, 공학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져가 있으면은 그냥 허황한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잔치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끝나는 건데 이게 공학과 과학기술이 결부가 됐었을 때는 그 말이 곧 실현이 되는. 그래서 저와는 정치인이면은 말이 책임이 지고 그 말이 곧 실천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해야 하지 않은가.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의 정치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인생책은 짜잔. 짜잔 예. 초예측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오래된 책이 아닌데요. 이 책이 2019년 한국에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원전은 2018년 일본에서 출간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오노 가즈모토 역금이라고 되어 예.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저널리스트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계 석학 8명을 만나면서 나눴던 대담을 여기에 정리해두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에서 나왔던 책의 원 제목은 미래를 읽다입니다. 미래를 읽다. 그리고 부제는 AI와 격차는 세계를 망하게 할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 석학들과 이야기를 다 나눠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네. 그게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예. 그런 질문을 여기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이게 왜 인생책이 됐나요? 제가 왜 저 책을 권했을까 하는 부분, 저 책을 내가 왜 또 선정하고 책을 읽었을까 네. 하는 부분은 제 전공이 인공지능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미래학에 대해 늘 관심이 많고 열정적으로 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현실적인 문제만 풀려고 그래요. 미래를 못 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늘 어떤 정치이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현실을 풀면은 그 문제가 제대로 된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면역과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하면은 그 다음 또 그 같은 그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예측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미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어떤 변화가 예측을 하고 현실 문제를 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항상 미래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 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보통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쁜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먼저 잡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주요 축으로 삼자. 맞습니다. 예, 예. 역시 스마트해요. 아, 오늘 좀 잘 푸른 것 같아. 네. 자, 그럼 초예측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의 거장이 예견하는 미래. 여기 지식의 거장이 한 분 계신데 참 공부벌레처럼 이렇게 그러게요. 단아하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라는 질문이 딱 나왔네요. 네. 허위평론가. 네. 기술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데 기여를 했죠.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뭐 생명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생각보다 많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각종 이 정신 문제를 토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만 해결되는 사고 구조를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인간 사회에도 실은 적용이 되는데 기술의 발전, 거기에는 뭐 제도적 발전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발전시킨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유발 하라리 교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가 분명 훌륭한 제도인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처하고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여러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 그때 자 의원님들 모이세요. 자 이제 이 안건 하나부터 뭐 10가지 처리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가 기술 발전이.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과연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이런 질문을 이 유발 하라리가 인터뷰한 장에서는 특히나 핵심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진영 씨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술이 우리 진영 씨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 너무 행복하죠. 그래요. 왜냐면 스마트폰 딱 생기면서 얼마나 편해졌어요. 셀카를 원래. 많이 찍으세요? 셀카 나 이거 진짜 얘 아니면 심심하다니까요. 그리고 이걸로 TV도 보죠, 뭐 검색도 하죠. 온갖 걸어다니는 그냥 컴퓨터잖아요. 네네. 전 무한 행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해요. 행복하다라는 것보다는 옛날에 내가 빨래터 가서 빨래하고 그 뭐 많은 살림들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지금 집에서 이제 일할 때 큰 기계가 도와주니까 그나마 나에게 요만한 지금 시간이 허락이 되는구나. 네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고 행복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복의 기준은 조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두 분 다 정답을 하셨는데 어떤 면은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사회를 보면은 과학기술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발전 속도에 따라가면 좋은데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옛날에는 뭐 60세, 70세, 80세, 뭐 저는 예측하기로 저는 한 120세까지 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살아가는 연도가 길어지면은 나이 세대별로 나타나는 갭이 그러니까 격차가 네. 굉장히 커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문제가 네.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지근지근하게 아파요. 이게 지금 이게 제 현실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이 저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야 라고 하면서 러다이트 운동을 예. 일으키기도 맞습니다. 했고요.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실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미래가 위험해 보인다고 해서 지금 그만하자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좀 전 세계가 스탑 해가지고 좀 쉬자. 예. 그 우리가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라고 네네네.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결국 인간의 욕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멈추더라도 다른 나라가 또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럼 결국 세상은 경쟁이다 보니까 처지면 안 되다 보니까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멈출 수가 없더라. 이 책에서 처음 이제 보게 된 말인데 윤리관 정합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고 도덕 교육을 처음부터 시키는 세팅을 것 해서 같습니다. 시킨다. 음. 그걸 실제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에 같이 하고 뭐 이러는 맞습니다. 얘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을 이꼴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가진 도덕적 윤리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면 쉽게 풀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초기 단계인데 만약에 우리가 네. 이 인공지능한테 그와 같은 법과 제도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네. 미래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인간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 초기에부터 네. 다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해봐요.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인공지능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얘 성격을 잘 처음에 잡아놔야 얘가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해서 컨트롤을 한다는 거니까 좀 상상하기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좋지는 두려워지기도 하네요. 네. 자, 지식의 거장이 예견하는 미래 두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불확실한 미래인데요.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뭔가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겁니다. 네.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한가는 아이돌이가 아니에요. 두 분이 이렇게 발끈하시죠? 네. 발끈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되면 아유 진짜 오래 사신 거예요라고 온 마을에서 축하를 해준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거의 2배를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일, 은퇴라고 하는 이 60세에 맞춘 이 생애 주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자인 린다 그랜튼 같은 경우는 여가 시간을 레크레이션, 오락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로 바꿔야 재창조에. 된다. 재창조. 이렇게 주창을 해요. 이런 그 끊임없이 자기 발전하는 이 학습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령 인구라고 취급되던 기존에는 계속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 노동 현장에 계속 투입될 수 있다면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정년제도가 이제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오노 가지모토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정년제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나라에도 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죠. 은퇴하지 않는 세대가 올 수가 있는데 괜히 직장 그만뒀나 봐요. 계속 지금 정년 연장될 것 같은데. 자기의 길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리크리에이션 하고 계신 거죠. 그런가요? 리크레이션 뭐 하고 계세요? 요즘 후배들이나 이런 예. 후배들을 보면 뭔가가 이제 딱 TV가 아니어도 너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막 흐름이 빠르게 뭐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나마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흐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이게 발전되는 게 조금 따라가기 힘들 때도 쉽지가 않아요. 있는데 네. 의원님은 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있으세요?
제가 노력할 시간이 여기 별로 없어가지고 아우. 와가지고 공부하기 너무 바빠요. 아니 의원님은 지금 교육자에서 네네. 지금 정치인으로 리크리에이션 되신 리크레이션 거죠. 되신 거군요. 아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끊임없이 일을 하셔가지고 별명이 좀 특별하게 우직한 별명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김영식 의원이 의원실에요. 네. 이 소그림이 붙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요? 네, 그 그림을 보면서 부지런히 그리고 우직하게 일하고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 그림물을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소가 걸어놓고 작품명을 뭘 지을까 하다가 일하소. 일하소. 일하소 이름 별명이 이거 죠 굉장히 아재 개그인데요. 무직하게 소같이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이제 사실은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제 평생 교육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격차 벌어지는 거를 좀 좁힐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뭐 하고 계신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시대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걱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회의 양극화 부분 네. 해결하리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자리 부분이죠. 일자리 부분은 이제 청년들 실업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이제 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리고 재교육, 평생교육 정부에서 국민들 도와주려고 해도요. 저처럼 아나운서 평생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재교육을 한다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대 흐름을 읽는 부분과 인식하는 부분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변화에 계속 우리가 그 트러블 그러니까 우리 문제점만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만 네.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도 저는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안 그러고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인생 백세 시대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끝까지 우리가 뭐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는 어떤 형태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같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 일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년 퇴임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년 퇴임이 없겠죠. 이제 일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지면은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 과도하게 저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문제가 접근하고 풀기가 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나타나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건 유발 하라리가 오히려 현대인들이 과거에 수렵 채집 생활을 좀 배워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요. 수렵 채취 생활로 들어가면은 뭐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봤기 예. 때문에 우리 수렵 채취 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바람에 부합하게 환경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킨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기 몸과 감각에 민감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는 살아남기 위해 감각을 갈고 닦아야 했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예. 세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것이니 자기가 바라본 시각을 바꾸면은 그것이 결국 행복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다 같은 공감대 그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냥 가는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빠르게 급변한 세상을 그 문제 따라다니면서 막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너무나 피곤하다. 그래서 백세 시대에 10대부터 각 연령대마다 접하고 있는 문제점 다 다양하거든요. 그걸 풀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같이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의원님. 네. 그러면 이제 남자만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잖아요, 거의 그럼요. 다가. 우리 여성들이 조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마련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야겠죠. 예. 아니, 해주실 거죠? 라고 했는데. 아, 그러면 큰일 나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우리 여성분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큰 문제점들은 경력 단절이라는 네. 것부터 시작해가 일자리 부분 다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경력 단절은 이제 육아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 부분은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건 우리가 여성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저도 이제 대학 경쟁을 할 때 육아휴직을 보냅니다. 그럼 대체 인력이 와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면은 그 부서는 새로운 사람도 일을 배워야 되고 그걸 또 따라가는데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도 힘들고 구성원들도 힘들고 하니까 조금은 좀 불평불만을 좀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아기를 낳은 산모한테도 똑같은 불평불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우리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은 그 하나하나를 보고 해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아기를 놓고 임신하는 부분이 우리 국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전 애국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애국장에 맞게 그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해줬느냐. 해준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나타나는 문제만 풀고 있었지 큰 틀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에 또는 관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경영자의 마인드가 아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애국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대우를 해주고 배려를 하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 문제가 없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와 같은 문제를 좀 틀을 좀 바꾸자. 생각 틀을 바꾸면은 경력 단절과 같은 부분도 접근하고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를 공학적으로 이제 바꿔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거장이 이겨나는 미래. 협력과 융합으로 해답 찾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도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차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항상 뭐 중국, 일본, 미국 등등의 역학관계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과 융합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도 한 나라로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계가 힘을 합쳐야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닉 보스트롬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철학과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미 본인의 이력 자체가 융합이에요. 철학과 교수인데 분석 철학뿐만 아니라 수리 논리학, 계산신경과학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옥스퍼드 산하의 인류 미래 연구소의 소장으로 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이건 그야말로 기술공학적인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나. 지금 우리 시대의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역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협력과 융합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철학이라고 하면은 인문학의 최고봉인데 그 인문학의 최고봉에 있는 분이 과학의 최고봉인 인공지능에서 같이 협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구나. 결국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고 결국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은 인공지능도 사람으로도 취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이렇게 덕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기계로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사람을 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개념부터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제 협력과 융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전에는 뭐 같이 손잡고 갑시다 뭐 이런 정도의 구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말 어느 한 나라만 코로나 제대로 방역이 안 돼도 그게 다시 전 세계를 전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랑 먼 나라 혹은 우리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나라의 일도 등한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번 사태 때 네. 느꼈거든요. 네. 우리 진영 씨는 혹시 이렇게 세계가 하나라든가 뭐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있나요? 주식시장 확인할 때요. 맞다. 그 세계 정세로 인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지만 다 같이 뭐 치아가 11개 보였다 또 입이 오므려졌다 이러더라고요, 의원님. 아, 그리고 의원님, 과학에서도 사실 융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융합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분야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한 분야와 한 분야가 결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창의성이 참 많습니다. 네네. 그와 같이 그 옛날에 그 우리가 돌아갔던 어떤 그 애플 창시자 예. 스티브 네, 잡스가. 스티브 잡슨이 그 컴퓨터를 만들 때 네. 인간의 기술과 감수를 같이 융합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했듯이 예.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부분을 연구를 할 때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기술을 융합하고 또 협력하지 않으면 창의성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융합 부분은 이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 우주선에 비유를 합니다. 네. 지구가 우주선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타고 우주선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 탄소 중립 문제 이 부분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 저 혼자 잘 살면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나타나는 그 현실이 초스피드 사회고요. 초연결 사회고 초진영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또 다른 데들이 똑같이 전파가 돼가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융합과 협력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에 시대에 돌입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때 여기 문과 두 분, 네. 저는 이제 이과로 들어갔었어요. 오, 네. 예. 근데 그렇게 문과, 이과 나눠져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저는 나누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엔지니어로서 이제 공학을 하다가 예.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때는 총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의 철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학을 강의할 때 뼈저리 느꼈던 게 공학을 하신 분들이 이 기술 개발만 하면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통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국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을 통해 가지고 배움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공계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약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좀 강화를 하고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인문학적인 부분이고요. 과학기술은 우리가 그러니까 실행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았거든. 저는 이제 이거 정치와 과학기술이 융합이 되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등학교에도 문과, 이과가 좀 통합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죽겠더라고요, 저는. 그 융합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은 공학자 출신인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융합의 한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글 뉴스법 인상 깊더라고요. 그 그게 법안 좀 어떤 소개를 해주시죠. 법이에요? 구글 뉴스법? 구글 뉴스법이라는 게 네. 우리가 시대가 지금 아까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문 언론사들은 결국 시청자들이 구독료를 통해 가지고 신문을 팔고 그것을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우리 전부 다 공짜 뉴스를 보죠. 네. 휴대폰 통해 가지고 다 보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을 통해 보는데 예. 그런데 이게 공짜면은 신문사는 뭐 먹고 삽니까? 그 맞습니다. 기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기자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뉴스는 공짜로 봐. 그리고 뭐 그분들은 먹고 살 신경망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기술 발전에 따라가 생태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아닌 뉴스 포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뉴스를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 호갱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사가 저작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작권 인정을 받고 그러면은 뉴스신문법에 의해 가지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 그게 통과가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고요. 의원님들 동참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간절히 좀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미래학의 관점에서 항상 지금 현실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데 또 지역구가 경북 구미시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한때 엄청 잘 나갔던 첨단 산업단지 아닙니까? 지금 살짝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내리막에 있는데 이곳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아마 고민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구미 산단은 아마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산단을 활성화를 하게 됐었습니다. 옛날의 구미는 저조 방식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저조를 하더라도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산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지금 구미가 약간 공동화 형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있을 때 또 좀 그 부분 예측을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거기 있는 기업인들이 그때도만 잘 나갔었으니까 괜찮았다. 뭐 그때 막 얘기를 하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미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자생력입니다.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 그래서 이제 강소연구개발 특구라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기업들한테 또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가 기술 이전이나 창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미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신공항이 구미 옆으로 옵니다. 신공항이 오므로 인해 저희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고요. 인프라 중에 하나가 철도 부분 하나하고 고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성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공항으로서 배후도시로서 어떤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주 여건입니다. 결국 사람은 살고 싶은 곳이 돼야만 사람이 모이고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 가지를 포커스를 두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정치인으로서 뭐 미래 포부랄까요? 이제 뭐 막 21대 국회로 이제 들어오셨지만은 아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꿈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하나가 지방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방이 이렇게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제 하나의 첫 번째 꿈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도 잘 살게 될 것인데 미래를 보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제가 이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가 발전에 하나 이바지하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오유경의 인생 책방의 미래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미래도 좀 봐주세요. 권진영 씨는 우리 의원님한테 어떤 수식어를 좀 오늘 영감을 받으셔서 딱 붙여주고 싶다. 걸어다니는 녹색창. 그냥 뭐 툭 치면은 검색만 하면 얘기 쫘라라락 다 해주시잖아요. 허위평론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 책에 오노 가즈모토가 에필로그에 이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고민은 인간의 권리이자 능력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앞날에 대한 고민을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실은 국민들 모두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니까 또 그런 만큼 또 미래에 그래도 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잖아요. 저도 오늘부터 좀 고민 많이 해보려고. 진영 씨 오늘 딱 우리 수업 시간 같지 않았어요? 근데 저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많이 졸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졸고 눈이 앞팀 뒤팀 되면서 듣는 수업은 처음이었어요. 생애 초롱초롱해요. 초롱초롱. 자, 이제 의원님은 정치인 김영식으로서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금유시 올 지역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학도로서 이게 미래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도 그것은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보면서 의정 활동하는 바른 정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계셨습니다. 과학기술이라가 재미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그 어려움을 확 풀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반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과학적으로 풀리는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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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책 영혼이 숨쉬는 과학은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으로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글을 엮은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저술가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무엇을 연구하고 쓰고 또 말해왔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이 책은 도킨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글들을 포함해 30년간 쓴 강형문, 칼럼, 에세이 등 41편의 글을 엮은 모음집인데요. 도킨스가 기존에 자주 다루던 진화론, 자연선택, 종교, 과학 철학의 주제부터 정치, 사회, 문화 등 개인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를 다양한 글을 통해 입체적으로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의 유작 로코노믹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히는 저자 앨런 크루거는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하며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논쟁을 촉발시켰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백악관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행정가인데요. 이번 책 로코노믹스를 통해 콘텐츠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음악업계를 통해 오늘날 경제학의 주요한 이슈들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슈퍼스타 경제학, 대체 불가성 등 음악 산업과 콘텐츠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백종현 교수의 신간입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접어든 인간 문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해 탐구한 책입니다. 저자는 사피엔스의 탄생부터 포스트 휴먼의 등장까지 인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독자에게 10가지 주제를 제시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21세기 현재 인간이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정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본주의는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폴 콜리어 교수가 제시하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소개한 책입니다. 서평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안재욱 명예교수는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를 번영으로 이끌었지만 윤리적으로 파산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윤리적 파산은 사회 각 부분에서 격차와 균열을 야기했고 이러한 균열로 인해 자본주의가 비극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탐욕과 이기심을 뛰어넘는 공동체 윤리의 회복과 윤리적인 자본주의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뉴욕대학교 매튜 스탠리 교수는 과학계는 물론 세상을 바꿔놓은 상대성 이론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집어삼킨 시기에 아인슈타인의 끈질긴 탐구와 노력 끝에 상대성 이론이 탄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평자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김동희 교수는 상대로는 뉴턴의 아성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아마 상대론이 올바른 이론으로 인정받는 과정만큼 극적인 경우는 없을 듯 싶다라고 설명하며 물리학계에서 뉴턴 이론을 뒤집는 것 같은 독일의 아인슈타인 이론에 대해 논문 열람을 금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 탄생한 상대성 이론이 학계의 인정을 받기까지 파란만장한 과정을 알고 싶다면 아인슈타인의 전쟁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